오늘 저희와 함께 한국 보험업계의 최신 소식과 동향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다양한 기사들 저희가 샅샅이 살펴봤고요. 보험 소비자인 당신에게 정말 중요하고 흥미로울 만한 정보만 딱 엄선했습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는 보험 시장 변화, 그 속에서 길 잃지 않도록 저희가 핵심만 명쾌하게 짚어드릴게요. 바로 시작하죠.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정보를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그 각각의 소식이 왜 지금 당신에게 중요하고 또 앞으로 당신의 보험 선택이나 활용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배경, 의미까지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변화의 흐름 속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소식,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그 알츠하이머 신약 레켐비 관련해서 보험사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초기 치매 환자에게 정말 희망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나오니까 보험사들이 발빠르게 보장 경쟁에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레켐비, 이게 알츠하이머 원인 물질을 직접 좀 공략하는 방식이라서 주목받는 신약이거든요. 근데 효과만큼이나 연간 치료비 부담이 상당할 걸로 예상되다 보니까 보험사들이 딱 이 부분을 파고들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최대 2천만 원 보장을 내걸었고요. 그전에 흥국화재가 1천만 원 보장 특약으로 먼저 치고 나왔었죠. 경쟁이 붙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거 아닌가요? 보장도 커지고. 단기적으로 보면 그렇죠. 당연히 보장한도 높아지고 선택의 폭도 넓어지니까요. 근데 이건 보험사들이 그 미래의 높은 수요를 예측하고 벌이는 선점 경쟁? 이런 성격이 좀 강합니다. 아시다시피 고령화 때문에 2030년 되면 치매 추정 환자가 무려 140만 명. 이렇게 전망도 되거든요. 와. 네, 그러니까 이 경쟁이 글쎄요, 언제까지 이어질지 또 나중에 장기적으로 비용 부담이 명확해졌을 때도 지금 같은 조건일지는 좀 지켜봐야 합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이 어쩌면 치매 관련 보장을 점검하고 좀 강화할 적기일 수 있다. 이런 신호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가입하실 때 이 레켐비 보장 여부 그리고 한도 이거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보장 경쟁이라기보다는 좀 더 멀리 보고 미래 시장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치매보험, 지금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미 가입한 보험을 활용하는 새로운 방법에 대한 소식인데요.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살아있을 때 연금처럼 미리 받는 제도가 생긴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사망보험금, 생전지급 아니면 유동화 이렇게 불리는 제도인데요.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대상은 만 55세 이상이시고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가입자입니다. 사망 시 받게 될 보험금의 최대 90%까지 이걸 연금 형태로 미리 당겨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월 단위나 연 단위로 수령 방식도 선택할 수 있고요. 야, 이거 정말 잠자고 있던 돈을 깨우는 셈이네요. 당장 노후 자금이 좀 부족하다. 이런 분들께는 굉장히 솔깃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혹시 주의할 점 같은 건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기회비용을 생각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일찍 받기 시작하면 당장의 현금 흐름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나중에 받기 시작할수록 총 수령액은 더 커지는 구조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신청 시점에 해당 보험 계약으로 대출받은 금액, 그러니까 보험 계약 대출 잔액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도 붙습니다. 그리고 월 납입 보험료 150만 원 이하일 때 비과세 혜택 같은 것도 고려해야 하고요. 이게 그냥 공짜 돈이 아니잖아요. 미래에 받을 돈을 미리 쓰는 개념이기 때문에 본인의 전체적인 노후 계획이라든지 건강 상태, 자산 현황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꼭 전문가와 상담 후에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미래의 자산을 현재로 가져오는 결정이니까 정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많은 분들이 일상에서 보험 관련해서 가장 번거로워하시는 부분, 바로 이 실손보험금 청구인데요. 이게 드디어 간편해진다는 소식이죠? 네, 맞습니다. 다음 달 25일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론상으로는 이제 병원 진료 후에 서류 뗄 필요 없이 그냥 앱으로 몇 번 터치하면 청구가 끝나는 정말 편리한 세상이 열리는 거죠. 네, 저도 기사 봤는데 정말 편해질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참여율이 문제라고요. 전국 의원급 병원이나 약국 중에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이
고작 3.3% 이거밖에 안 된다는 기사를 봤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시스템은 잘 구축되었는데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병의원들의 참여가 말씀하신 대로 극히 저조하다는 거죠. 결국 당신이 자주 가는 동네 병원이 참여하지 않으면 사실상 그림의 떡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참여를 안 하는 거죠? 병원들 입장에선 뭐가 문제인 걸까요? 이게 병원들이 참여를 꺼리는 데는 여러 이유가 좀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 내역이나 비용 정보 이런 게 외부에 너무 쉽게 노출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요. 또 혹시 모를 행정적인 번거로움이라든지 시스템 구축 비용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환자 유치 경쟁에서 좀 불리해질까 봐 이런 우려까지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정작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병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이거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겠네요. 어떤 해법이 좀 필요할까요? 글쎄요, 정부나 보험업계에서 병원들의 참여를 유도할 만한 좀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참여하지 않았을 때의 어떤 불이익을 명확히 하는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정보 노출에 대한 병원들의 우려 이런 걸 좀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도 중요하겠고요.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되어야만 당신의 불편함이 실제로 줄어들 수 있을 텐데요. 당분간은 좀 반쪽짜리 시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편리한 미래는 아직 조금 더 기다려야 할 수도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선을 조금 더 넓혀서 보험사들의 경영 상태를 한번 들여다보죠. 올 3분기 보험사들 실적이 그리 좋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왔네요. 네, 주요 상장 보험사 8곳 기준으로 보면요. 3분기 순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평균 한 4%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생명보험사들의 감소폭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9.4% 정도 감소가 전망됩니다. 아무래도 건강보험 시장 경쟁이 너무 치열했고 저금리 환경도 계속 부담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손해보험사들은 그나마 좀 선방했지만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다시 슬금슬금 올라가면서 이익 증가율은 0.3% 수준 이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 실적이 안 좋다는 게 저희 같은 소비자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당장 내 보험료가 오르거나 그러는 건 아니겠죠? 네, 당장 직접적인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보험료가 갑자기 오르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실적 부진이 좀 길어지면 장기화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들도 결국 이익을 내야 하는 기업이니까요.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이익이 좀 덜 나는 상품, 이런 건 판매를 줄이거나 아니면 보장 내용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특정 고수익 상품 판매에 더 열을 올리면서 과열 경쟁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이게 장기적으로는 보험료 산정 방식이나 상품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삼성생명, 하나생명, 또 삼성화재, DB손해보험 이런 주요 회사들의 실적 변화는 업계 전반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으니까요. 큰 흐름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단기적인 영향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험사들의 움직임을 좀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런 실적 부진 전망과 맞물려서요. 보험사들이 앞으로 질적 성장에 집중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2026년부터는 수익성 하락이랑 미래 이익 감소, 이런 이중고를 겪을 거라는 분석도 있던데요. 네, 그 두 가지가 사실은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2026년부터는 IFRS 17이라는 새로운 회계 기준하고 KICS라는 새로운 지급 여력 제도, 이게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거든요. 이 제도들의 핵심이 뭐냐면 단순히 보험료를 많이 받는 외형 성장, 이것보다는 보험 계약을 통해서 미래에 얼마나 꾸준히 이익, 이걸 CSM, 계약 서비스 마진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낼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얼마나 재무적으로 튼튼하냐, 즉 지급 여력이 충분하냐, 이걸 더 중요하게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계 기준이 바뀌면서 보험사들이 이제 단기 실적보다는 장기적인 안정성 그리고 수익성 이걸 더 중요하게 평가받게 된다 이런 거군요. 그래서 질적 성장을 외치는 거고요. 네, 정확합니다. 질적 성장이라는 게 결국은 안정적으로 CSM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걸 의미합니다. 당신의 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한 변화의 시그널이 될 수 있어요. 보험사들이 CSM 확보에 유리한 상품, 예를 들면 건강보장 중심의 제3보험 있잖아요. 암, 건강, 간병 같은 거요. 네네. 이런 상품 판매에 더욱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뭐 간편심사보험이라든지 고령자 대상 간병보험 같은 상품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겠죠. 반면에 저축성 보험처럼 CSM 확보에는 좀 불리한 상품은 상대적으로 덜 강조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보험 상품의 포트폴리오나 판매 전략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점, 이걸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들의 전략 변화가 결국 우리가 가입하게 되는 상품의 종류나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겠네요. 이런 전략 변화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까요? 하나손해보험이 디지털 손보사인 캐롯손보를 흡수합병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2030, 이 젊은 세대를 공략하겠다는 계획이라는데요. 네, 이건 상당히 의미 있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캐롯손보, 잘 아시겠지만 탄만큼 내는 그 퍼마일 자동차 보험으로 젊은 층에게 인지도를 꽤 쌓았잖아요. IT 기술이나 데이터 활용에 강점이 있는 회사죠. 하나손보는 이번 합병을 통해서 단숨에 자동차 보험 시장 점유율 5위로 뛰어오르는 동시에 캐롯손보가 가진 그 디지털 역량 그리고 젊은 고객층을 흡수하려는 전략입니다. 특히 20대, 30대 고객들의 라이프 스타일, 예를 들면 운전 습관 데이터 같은 걸 분석해서요. 이걸로 맞춤형 장기보험 상품, 그러니까 건강보험이나 상해보험 같은 걸 개발해서 공략하겠다, 이런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제가 20대나 30대라면 앞으로 하나손보에서 좀 더 제 취향에 맞는 혹은 좀 더 혁신적인 상품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건가요?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 단순히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걸 넘어서 뭐 게임처럼 재미 요소를 넣는다던가 건강관리 앱이랑 연동한다거나 이렇게 IT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보험사들도 가만히 있진 않겠죠. 이번 합병이 어떻게 보면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하는 보험 시장의 경쟁을 더욱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서비스와 경쟁 구도가 펼쳐질지 지켜보는 것이 흥미로울 겁니다. 젊은 층을 잡기 위한 보험사들의 경쟁이 더욱 뜨거워지겠군요. 흥미롭네요. 자, 이번에는 보험 상품이 만들어지는 곳이 아니라 판매되는 채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보험 판매 전문 회사, GA라고 하죠. 이 하나생명 금융서비스의 기업 공개, IPO 계획이 좀 불투명하다는 소식이네요. 이유가 뭔가요? 네, 몇 가지 좀 복합적인 이유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시다시피 모회사인 하나생명이 이미 상장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자회사인 판매 전문 회사가 또 상장하는 게 이게 중복 상장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치가 좀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둘째는 이게 더 본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하나생명 금융 서비스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80% 이상이 모회사인 하나생명 상품이라는 점입니다. 원래 GA라는 게 여러 회사 상품을 비교 판매하면서 객관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게 핵심인데 특정 회사 상품 판매 비중이 이렇게 높으면 과연 독립적인 판매 채널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 거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여러 회사 상품을 좀 비교해보고 가입하려고 GA를 찾는 건데 특정 회사 상품만 주로 권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굳이 그 GA를 찾을 이유가 좀 줄어들 수도 있겠어요? 바로 그 점입니다. 국내 1위 GA의 상장 여부는 단순히 한 회사의 문제를 넘어서 전체 GA 시장의 투명성이나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GA를 통해 보험 상담을 받으신다면 그 GA가 얼마나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지, 또 특정 회사 상품 위주로 추천하는 경향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GA의 규모뿐만 아니라 판매 상품 포트폴리오의 다양성도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네, GA를 선택할 때도 현명한 눈이 필요하겠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금융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려던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 이게 최근 철회되었다고요?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했던 법안인데요. 현재 금융위원회는 정책을 하고 금융감독원은 감독 집행을 하잖아요. 이 체계를 좀 더 명확히 분리하고 특히 금감원의 독립성을 강화하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논의 과정에서 오히려 금융감독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왔고요. 또 감독체계의 분리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 이런 것들이 제기되면서 결국 법안 추진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이나 공정성, 이게 사실 우리 모두의 금융생활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논의가 중단된 것은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글쎄요, 금융 감독 체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에 대한 논쟁은 사실 굉장히 오래된 숙제입니다. 현재 체계가 완벽하지 않다는 지적도 계속 있었고요.
이번 개편안은 일단 멈췄지만 어떻게 하면 금융 정책과 감독 기능 간의 어떤 견제와 균형, 이걸 이루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또 금융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될 겁니다. 특히 과거에 관치 금융 논란이라든지 금융 위기 때 감독 기능이 미흡했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던 만큼 장기적으로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는지 이건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의 변화는 없지만 아주 중요한 시스템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다음 소식은 정말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불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망 화재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이 여파로 보험 계약에도 차질이 생겼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국가 전산망 마비 때문에 광주 지역 같은 곳에서는 ATM 사용은 물론이고 모바일 신분증 확인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까지 다 중단되는 정말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었죠. 그런데 이 여파가 보험 계약 과정에까지 미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 가입할 때 필요한 본인 인증이라든지 서류 확인 같은 게 전산망 마비로 불가능해지면서 계약 체결 자체가 지연되거나 아예 중단되는 이런 불편을 겪은 시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와, 정말 황당하고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평소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용하던 시스템이 멈춰버리니까 보험처럼 이렇게 중요한 계약마저 영향을 받는군요. 네, 이 사건은 우리가 얼마나 이 디지털 시스템에 깊이 의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시스템이 또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단순한 서비스 불편을 넘어서 당신의 중요한 금융거래나 재산권 행사, 이런 데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수록 이런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대비, 즉 비상계획,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하죠. 그리고 업무 연속성 계획, BCP,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보험사를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 나아가서는 정보 시스템 전반에 걸쳐서 이런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핵심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말 철저한 대비책 마련과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 시대의 편리함, 그 이면에 숨겨진 위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자,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국내 상장사들의 실적 순위를 좀 살펴보니 흥미로운 변화들이 있더군요. 특히 보험사 중에서는 흥국화재가 새롭게 100위권에 진입한 점이 눈에 띕니다. 네, 맞습니다. 상반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상위 100대 기업 순위를 보면 반도체 경기가 확 살아나면서 SK하이닉스가 1위로 올라서고 삼성전자는 5위로 내려앉고 이런 IT 업계의 지갑 변동이 컸습니다. 그 속에서 흥국화재가 새롭게 100위 안에 이름을 올린 것은 충분히 주목할 만합니다. 물론 개별 기업의 순위 변동 자체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요. 이건 흥국화재가 최근에 추진했던 경영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주력 상품, 아까 잠깐 언급됐던 치매보험 특약 선정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하나의 지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아, 단순히 순위가 올랐다. 이것 이상으로 그 배경에 있는 성공 요인을 좀 엿볼 수 있다.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기업 순위 변화를 통해서 현재 어떤 산업이 좀 뜨고 지는지, 또 그 안에서 어떤 기업들이 약진하고 있는지 이런 거시적인 경제 및 산업 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보험 산업 내에서도 어떤 전략이 좀 유효한지, 어떤 회사가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는지 가늠해보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겠죠. 당신이 특정 보험사의 상품 가입을 고려하시거나 혹은 투자 관점에서 보험주를 바라볼 때도 이런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시면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소식들을 깊이 있게 다뤄봤네요. 치매 신약 보장 경쟁부터 시작해서 잠자던 종신보험금 활용법, 실손 청구 간소화의 현실적인 문제, 또 보험사들의 실적과 전략 변화, M&A와 IPO 이슈, 금융 시스템 문제, 그리고 예상치 못한 전산 리스크와 기업 순위 변동까지. 와, 보험을 둘러싼 생황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네, 맞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정말 점점 빨라지고 있죠. 이런 흐름을 놓치지 않고 잘 이해하는 것이 당신의 보험을 더 현명하게 관리하고 활용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복잡한 정보들 속에서 핵심을 짚어드리고자 했는데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다룬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전문가께서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으시다고요? 네,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보험사들이 지금 한편으로는 수익성을 개선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디지털 기술을 받아들여야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앞으로 한 5년 뒤쯤 당신과 보험사의 관계는 지금과 어떻게 달라져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단순히 사고가 났을 때 돈을 받는 관계, 이걸 넘어서서 당신의 건강을 미리 관리해주거는 아니면 재정적인 조언을 해주는 그런 파트너로 진화할 수 있을까요? 보험의 역할과 가치가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의 보험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